오늘은 세종대왕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셋째 왕자 충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들려드렸습니다. 형님들과의 관계, 아버지 태종의 선택, 그리고 22살 청년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가 왕이 된 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글 창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는 1443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반대와 싸워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긴 이야기를 천천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혹시 졸음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왕이 된 후의 고민. 1418년 8월 10일, 충녕은 22살의 나이로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삼천리 강산의 모든 백성, 수백만 명의 삶이 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 첫날 밤 침전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으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말이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 왕이 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왕께서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미복을 입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물론 호위 무사들이 멀리서 따라왔지만 세종은 평범한 양반처럼 보였습니다.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농사짓는 마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굶주린 아이들을,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들을,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걸친 사람들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농가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요? 관아에서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누가 죽였습니다. 그럼 억울함을 호소하셔야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글을 모릅니다. 관아에 호소장을 쓸 수도 없고 판결문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을 모르면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도 없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 궁으로 돌아온 세종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경전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전도 한문, 공문서도 한문, 심지어 편지까지 한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문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천자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천자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서삼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야 겨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래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양반 집안의 자제들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평생을 바쳐 공부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글을 배울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설령 배우고 싶어도 스승이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종은 통계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선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 아니, 1000명 중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99% 이상의 백성이 문맹이었습니다.
세종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인가? 백성 대부분이 그를 모르는데. 억울한 옥사 사건. 1420년 세종 2년 봄이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내려갔습니다.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김씨 성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나이 45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조사해보니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때려 죽인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고을의 유력한 양반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김씨와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소유하던 땅을 이씨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씨는 돈 많은 양반이었습니다. 좋은 변호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는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잘 쓰는 서기를 고용해서 그럴듯한 변명을 써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한 자도 몰랐습니다. 관아에서 서기를 불러 대신 써달라고 했습니다. 서기는 대충 몇 줄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호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 씨 집안에서 할 말이 있느냐? 김 씨의 아내가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남편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죽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날 밤 이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 문서로 된 증거를 대라. 문서요? 저희는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없다. 김 씨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소식이 세종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종은 며칠 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소?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다는데. 전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원래 글을 모릅니다. 원래? 원래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요?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와 좌절. 1422년 세종 4년이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만든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젊고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박백년.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경들에게 물어보겠소. 백성들이 글을 배울 방법이 없겠소? 학자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 됩니다. 한문을? 그렇습니다. 서당을 더 많이 세우고 스승을 보내고 책을 나눠주면 됩니다.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문은 너무 어렵소. 경들도 알지 않소? 평생을 바쳐 공부해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한문이요. 정인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그것이 학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치요? 학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쉬운 글자는 없겠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는? 학자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최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몽골에 파스파 문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글자 수가 적어서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없겠소? 하오나, 그것은 몽골 글자입니다. 우리 조선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 수는 없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신숙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없을 수 없소? 글자는 성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창일이라는 성인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설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전하. 세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이 물러갔습니다. 세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불가능할까? 정말 불가능할까? 한자도 누군가 만들지 않았는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내가 해보자. 비밀 연구의 시작. 1423년 세종 5년 봄이었습니다. 세종은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도, 왕비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반대가 너무 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하들이 안다면, 만약 중국에서 안다면, 온갖 반대와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일단 만들자. 완성한 후에 보여주자. 세종은 혼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기역 소리를 낼 때 혀는 어디에 있을까? 입술은 어떤 모양일까? 목구멍은? 니은 소리는? 디귿 소리는? 세종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소리를 내며 관찰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모든 소리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움직임이 각각 달랐습니다. 기역 소리를 낼 때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습니다. 니은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습니다. 미음 소리를 낼 때는 입술이 다물어집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흥분했습니다.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어야 할까요? 세종은 수없이 그려보았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렸습니다. 밤새 연구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가 걱정했습니다. 마마, 무엇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옥체를 상하실까 걱정됩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이것은 중요한 일이요. 왕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뜬 글자. 1424년 세종 6년 겨울이었습니다. 세종은 드디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면 어떨까? 입술의 모양, 혀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 소리. 이 소리를 낼 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그려보면 기역자가 됩니다. 니은 소리.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그려보면 니은자가 됩니다. 미음 소리. 입을 다문 모양을 그려보면 미음자가 됩니다. 놀라웠습니다. 과학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종은 기쁨에 떨었습니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자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모음도 필요했습니다. 모음은 어떻게 만들까요? 세종은 동양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은 둥글다. 점으로 표시하자. 땅은 평평하다. 가로선으로 표시하자. 사람은 서 있다. 세로선으로 표시하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완벽했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 총 28개의 글자. 이것으로 조선말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글자가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미대사를 만나다. 1426년 세종 8년 봄이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혼자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세종은 신미라는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신미는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신미를 몰래 불렀습니다. 신미가 왔습니다. 궁궐의 한적한 곳, 왕의 서재였습니다. 스님, 나를 도와주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하? 세종은 자신이 만든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미는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글자요. 내가 만들었소. 신미는 한참 동안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경이롭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범어, 한자, 몽골 문자, 여진 문자,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합니다. 정말이요? 네, 전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것, 놀랍습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천지인의 원리를 담았다는 것, 철학적입니다. 이것은 성인의 글자입니다. 세종은 기뻤습니다. 도와주시겠소? 제 한 목숨, 전하께 바치겠습니다. 신미와 함께 세종은 글자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범어의 원리를 참고했습니다. 소리의 조합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됩니다. 기역과 오를 합치면 고가 됩니다. 간단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받침도 만들었습니다. 강, 공, 강.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토론했습니다. 전하, 이 소리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겠소? 아, 그렇군요. 역시 전하의 지혜는 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글자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을 부르다. 1428년 세종 10년 여름이었습니다. 세종은 이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글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계화하고 사용 방법을 정리하고 예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을 불러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모든 학자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세종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백년, 최항, 강희안, 이계, 이설로 모두 젊고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들을 불렀소.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소? 학자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비밀이십니까, 전하? 세종은 자신이 만든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글자요. 내가 몇 년 동안 연구하여 만들었소. 정인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학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신숙주가 글자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성인의 업적입니다. 다른 학자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하. 박백년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세종은 감격했습니다. 경들을 믿었소. 함께 완성합시다. 학자들은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글자의 사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모든 조선말을 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하늘로 썼습니다. 옛날에는 아 대신 우 모양의 모음을 썼습니다. 나라를 나라로 썼습니다. 백성을 북성로 썼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학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전하. 기적이 아니오. 과학이오. 세종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반대. 1430년 세종 12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이미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이 이상한 글자를 만들고 있답니다. 태종은 화가 났습니다. 세종을 불렀습니다. 세종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세종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 글자를? 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님. 태종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백성들? 백성들에게 무슨 글자가 필요하냐? 그들은 일이나 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버님. 백성들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 표현? 그런 위험한 사상을 어디서 배웠느냐? 태종은 책상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반란을 일으킨다. 조정을 비판한다.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당장 그만두어라. 내가 명하노라. 세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느냐?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태종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명을 거역하다니. 네가 감히. 아버님, 저는 왕입니다.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너무 착하다. 너무 순진하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면 왕이 위험해진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느냐? 백성들은 개미와 같다. 몇 마리는 무해하지만 때를 지으면 무섭다. 글을 주는 것은 개미들에게 날개를 주는 것과 같다. 저는 백성을 개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보느냐?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태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왕이니 내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반대한다. 끝까지 반대한다. 네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태종은 돌아섰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연구. 1431년 세종 13년이었습니다. 세종은 점점 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자를 다듬고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상하십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괜찮소? 식사도 거르시고 계십니다. 바쁘오? 하지만 전하, 이것은 나의 사명이오. 하늘이 나에게 준 사명이오. 세종의 눈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밤에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혹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진맥했습니다. 전하, 눈을 쉬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없소. 이대로 가시면 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소. 왕비가 울었습니다. 마마, 제발 몸을 돌보십시오. 나라에는 마마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마마가 필요합니다. 세종은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곧 끝날 것이오. 왕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 5월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슬펐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년 상을 치러야 했지만 세종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드디어 완성. 1443년 세종 25년 9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28개의 글자. 자음 1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자. 모음 11개 아 야 어 여 오유, 우 유 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말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들을 모아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웠습니다. 세종은 시험해 보았습니다. 궁녀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마마. 내게 새로운 글자를 가르쳐 주마. 세종은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역이다. 이렇게 소리난다. 기역. 이것은 아이다. 이렇게 소리난다. 아. 이 둘을 합치면 까. 까요? 마마. 그렇다. 잘했다. 불과 2시간 만에 그 궁녀는 기본적인 글자를 배웠습니다. 하루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세종은 이 글자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은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정음은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것이 한글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서문을 썼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가엾게 여겨.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향한 사랑.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 1444년 세종 26년 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조정에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상소는 매우 길었습니다. 7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한자가 있다. 새로운 글자는 필요 없다. 둘째, 조선은 중국을 본받는 나라다.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예로부터 문자를 창제한 예가 없다. 있다 해도 모두 실패했다. 넷째, 업무는 옛 글자의 모방에 불과하다. 독창적이지 않다. 다섯째,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소송이 늘어날 것이다. 여섯째,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단지 기술일 뿐이다. 일곱째, 전하께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된다. 세종은 이 상소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세종이 화를 냈습니다.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최만리, 앞으로 나오라. 최만리가 떨며 나왔습니다. 경은 백성들이 억울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백성도 사람이다.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다.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양반과 상민을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 하오나 전하, 신분의 차이는 신분이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하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들은 한자가 있다고 했다. 맞다. 한자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렵다. 경들도 알지 않는가? 평생을 바쳐 공부해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훈민정음은 하루면 배울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여자도 아이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왜 나쁜가?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 무엇이 위험한가? 경들은 백성이 두려운 것인가? 최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탄식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철회하지 않겠다. 경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다. 전하, 물러가라.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상소하지 말라. 신하들은 물러갔습니다. 세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포와 보급. 1443년 세종 25년 9월.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글자의 제작 원리, 사용 방법, 예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인지가 서문을 썼습니다. 천지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인하여 문자를 만들고 책은 한문과 훈민정음으로 함께 쓰였습니다. 세종은 이 책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세종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각 고을에 담당자를 보냈습니다. 훈민정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글자요? 우리가 무슨 글자를 배웁니까? 배워보십시오. 쉽습니다. 글자가 쉬울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배워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루 만에 배웠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께서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네. 정말 쉽다네. 누구나 배울 수 있다네. 점점 더 많은 백성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기쁨.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와서 훈민정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배워보시지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글을. 한번 해보시지요. 노파는 배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하루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울었습니다. 임금님 고맙습니다. 평생 장님처럼 살았는데 이제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녀는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세종에게 감사의 편지를. 세종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만든 글자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렸는지,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몰랐습니다. 훈민정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일지를 썼습니다. 한글로. 그의 후손들이 그 일지를 읽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문을 몰랐습니다. 훈민정음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 어머니도 한글을 배워 답장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첫 작품들. 세종은 훈민정음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용비어 청가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노래한 서사시였습니다. 한문과 훈민정음을 함께 썼습니다. 헬려이 오벼셔 밀금을 도시한 신이 뜻해동 육룡이 나르샤.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글로. 두 번째 책은 석보상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돌아가신 어머니 소원왕후를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월인천강지곡이었습니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모두 한글로 쓰였습니다. 세종은 또한 실용서적도 만들었습니다. 농사직설 마이너스 농사짓는 방법을 한글로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읽고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글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1450년, 세종 32년. 세종은 이제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으로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부병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나라 일을 돌보았습니다. 2월 17일, 양력으로는 3월 18일. 세종이 침전에 누웠습니다.
왕세자 문종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세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민정음을 잘 보존하라. 네, 아버님. 백성들이 계속 배울 수 있게 하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54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승하하시니 온 나라 백성이 고글했다.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거리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백성들은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해준 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시련과 승리. 세종이 죽은 후 한글은 오랜 시련을 겪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세조는 한글을 계속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산군 때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글로 왕을 비판하는 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몰래 배웠습니다. 몰래 썼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양반 여성들도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시조를 지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은 민족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시경, 이윤재, 최연배. 많은 학자가 한글을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광복 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 현대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극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천재가 만든 글자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둘째,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기 쉽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결과 하루에서 일주일.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넷째, 정보화 시대에 완벽합니다. 컴퓨터 자판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타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한글 입력이 가장 편리합니다. 600년 전에 만든 글자가 21세기에도 최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정신. 세종은 왜 위대할까요? 똑똑해서? 물론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왕이었으니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세종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왕이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도 신하들의 반대도 이겨냈습니다. 왜?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약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세종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째,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를 이겨내고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셋째, 긴 안목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100년, 1000년 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글은 빛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마치며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한 권력자가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을 한글로 읽고 있다는 것, 한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한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모두 세종대왕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영실과 함께 만든 놀라운 발명품들, 치구기, 해시계, 물시계, 천문기구들. 세종은 한글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조선시대 전설 88이었습니다.